제가 이거 테스트하려고 또 앱을 만들어 왔습니다. 알림이 와도 우와 이거는 안녕하세요, 뻘지홍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삼성이 새로운 갤럭시 S26 시리즈를 한번 보러 왔는데요, 요거랑 그 버즈까지 같이 공개된다 하니까 제품들 한번 상세히 살펴보러 가시죠. S26 울트라 먼저 한번 살펴보면 일단 전반적인 프레임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서리가 좀 더 둥그러졌다고 하거든요. 말해주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이렇게 S26 울트라와 S25 울트라를 딱 겹쳐서 봤을 때 보면 여기 곡률이 살짝 S25 울트라 쪽이 약간 더 튀어나온 게 보이죠. 그러니까 따지면 그렇게 큰 곡률 변화는 아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네모한 느낌에서 둥글둥글한 느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S펜도 좌우 구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 S펜을 뭐 요렇게 넣든 그냥 잘 들어갔었는데, 그런데 이번엔 좌우 구분이 생겨가지고 얘를 요렇게 한번 반대쪽으로 넣어보면 이렇게 뭔가 딱 튀어나오게 생깁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도 고정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 되긴 하는데 어쨌든 조금 더 귀찮아지기는 했다. 반면 두께랑 무게에서는 확실한 변화가 있거든요. 두께가 이제 7mm대로 줄었고요, 무게도 214g으로 4g 감소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자체도 뭐 크기나 해상도 같은 건 동일하긴 한데 유기재료도 업그레이드 됐고, 여기 위에 덮는 코닝 글래스 아머도 2로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해요. 일단 눈에 띄는 건 후면 디자인인데 얘가 툭툭툭툭 티가 됐거든요. 카메라 섬을 자세히 보면 일단 맨 먼저 아래층 한 층이 튀어나와 있고, 그 다음 바로 위 여기 플라스틱 뭔가 투명한 레이어가 하나 더 올라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카메라가 올라와 있는 요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 뭔가 그냥 색깔을 칠해둔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훨씬 더 보기가 괜찮아요. 그래서 카메라 섬 쪽 색깔을 보시면 요 바탕색보다 살짝 더 연해진 게 보이죠. 근데 요게 뭔가 빛을 받을 때마다 살짝 다르게 보여지다 보니까 요게 확실히 좀 디테일 있게 만든 것 같아. 이번 패밀리 룩이 다 요런 디자인으로 바뀌었잖아요. 얘는 이제 플러스인데 이쪽을 봐도 약간 배경색이랑 다르면서 뭔가 입체적으로 올라와 있는 이런 느낌, 은근히 잘 어울리고 괜찮죠. 기존 올리브링보다는 확실히 나은 것 같아요. 다만 카메라 자체는 메인 센서도 그렇고 뭔가 좀 익숙한 구성이에요. 메인 카메라 아이소셀 HP2로 23, 24, 25, 26 4년째 재탕 중입니다. 다만 메인 카메라 조리개가 f1.7에서 1.4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러니까 더 밝게 찍힌다는 겁니다. 요게 센서 자체는 같은데 렌즈를 재설계해가지고 조리개가 더 밝아졌대요. 세배 망원은 센서가 바뀌었다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 세배 카메라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광각 3배, 5배 요 정도 선이거든요. 근데 정작 3배가 화질이 좀 아쉽다 보니까 오히려 광각보다 아쉬울 때도 있어서 좀 더 센서나 이런 스펙을 키워줬으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전작부터 S펜에 많은 기능들이 빠졌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셔터 기능 같은 것들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카메라 쪽 추가된 거 하나만 보여드리면, 얘가 이제 그 슈퍼 스테디잖아요. 이렇게 좀 흔들려도 손톱방을 강력하게 잡아주는 거, 여기에 요 위에 보이시죠? 수평 고정이라는 기능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얘는 무슨 기능이냐, 자 제가 녹화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현재 딱 요 정도 수평이잖아요. 근데 자 기울여도 화면이 안 바뀌어. 요게 그 액션캠 같은데 많이 들어갔던 기능이거든요. 근데 요게 이번에 추가가 됐다. 요게 엑스트림 스포츠에서 많이 쓰이는데 아예 180도로 돌아가도 원래 있던 수평을 유지를 하죠. 근데 이번에 드디어 그게 바뀌었어요. 유선 충전 속도가 60W로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45W였죠. 이게 좀 올려달라고 몇 년째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60W로 올라갔고요. 그래서 30분 만에 75%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고, 요건 좋은 일이죠. 근데 배터리는 또 5000mAh로 동결이야. 배터리는 무려 S20 울트라 때부터 5000mAh가 고정이었거든요. 이 정도면 슬슬 배터리도 좀 올려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번엔 유선뿐만 아니라 무선도 속도가 같이 올라갔거든요. 요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소문으로 보셨던 프라이버시 스크린,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건데, 제가 이거 테스트하려고 또 앱을 만들어 왔습니다. 불스랩 테스트. 요걸 설치해서 한번 직접 테스트 해볼 거고, 요거 그 바이러스 아니고요. 자, 열기 누르면 이렇게 뭐 알림 테스트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준비해봤는데, 먼저 요 알림 테스트, 대충 뭐 테스트입니다 요런 거 선택을 하고, 뭐 알람 지연 속도 2초, 그러니까 2초 뒤에 한번 오는 겁니다. 자, 알람 시작을 누르면 이제 2초 뒤에 여기 위에 알람이 뜰 건데 요런 거거든요. 자, 보여요? 약간 여기가 흐릿하게 보여. 이 설정이 어떻게 되는가? 일단 기본 설정을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 디스플레이에
아, 여기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있네. 요거 자체는 기본적으로 뭐 껐다 켰다 할 수 있는데 일단 켜면 무조건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기능이 켜지는 것처럼 보이고요. 확실히 측면에서는 안 보이긴 하죠. 일단 요걸 끄고 자동 켜진 옵션이 있네. 그래서 내가 평소에는 이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를 쓰지 않아도 뭐 특정 앱에서 혹은 뭐 암호를 입력하는 창에서 혹은 알람일 때 요거 선택이 되나?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은 내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켜지면 자동으로 프라이버시 스크린이 온 되게 만드는 거고요. 요건 이제 그 비밀번호 입력창 같은 거 뜰 때는 자동으로 프라이버시로 전환한다. 그리고 알림 팝업. 그래서 현재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 프라이버시 스크린 보면 알람창만 이렇게 딱 내려온다는 거죠. 거의 안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일단 알림 5번 울리게 해놨거든요. 자, 알림이 새로 오는데도 정확하게 여기만 딱 뜰리고 알림이 와도 우와, 이거는 좀 괜찮긴 하다. 근데 이게 애니메이션이 정확히 딱 중간까지 오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알림창이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여기 가운데 우와, 그러니까 정확히 알림 영역만 지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자, 요거를 또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지. 나를 무시하지 말라고. 여기 애니메이션 비율에서 얘를 다 10배를 답답해 이렇게 한번 설정해 보고요. 켜보면 그렇네. 이게 알람 영역만 정확하게 이렇게 딱 내려오네요. 가리는 건 확실하게 가리긴 하네. 한번 고정된 각도에서 보여드리면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를 켜면 요 정도 가려지고요. 향상된을 켜면 뭔가 한 겹이 추가된 것 같은 느낌? 색감 같은 게 살짝 바뀌네요. 그런데 여전히 정면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보인다는 거, 큰 차이가 없죠. 우선 현재 세팅 최대 밝기에다가 더 밝게까지 켰고요. 이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는 끈 상태로 제가 만든 앱에서 이렇게 흰 화면을 띄울 겁니다. 밝기가 떨어지긴 한다. 아무래도 픽셀을 끄는 거다 보니까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나 봐요. 눈으로 봐도 떨어지는 게 보이긴 하네. 이게 항시 켠다는 느낌보다는 뭐 공공 장소에서 잠깐 껐다 켰다 혹은 특정 앱에서만 그런 식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참고로 기존 프라이버시 필름도 이쪽에 위에 커팅된 부분 보이세요? 화면 밝기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아예 떼서 보여드리면 이 프라이버시 필름을 붙인 쪽과 안 붙인 쪽 기존 방식으로 해도 밝기가 꽤 떨어지는 건 동일해요. 그러니까 단점이라고 말하기까지 좀 그렇고 그냥 특성이 그렇다 정도. 제가 이것도 원리 파헤치기 위해서 현미경 가져왔는데 이게 들어보니까 일반 픽셀이 있고 프라이버시 픽셀이 있대요. 그래서 프라이버시 픽셀은 이제 빛이 나가는 방향을 조절해서 정면으로만 나가게 하는 거고 평소에는 둘 다 켜져 있다가 프라이버시 모드가 온이 되면 일반 픽셀은 꺼지고 프라이버시 픽셀만 남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한번 보면 여기 위가 이제 실제 바로 찍히는 거거든요. 현재는 뭔가 RGB로 가득 차 있는 게 보이죠. 자, 요 상태에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기능을 이렇게 온을 해버리면 와, 진짜 보여? 아까랑 다르게 중간중간에 빈칸이 보입니다. 진짜로 픽셀이 꺼지는 거예요. 야, 이거 신기하다. 제가 이 기능이 왜 킬러 기능이라 생각하냐면 얘는 상하 좌우 모두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작동을 하죠. 근데 기존에 이런 프라이버시 필름 써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실 좌우는 뭐 거의 비슷하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상하가 안 됩니다. 기존 프라이버시 필름들은 뭐 되는 필름들도 있긴 한데 근데 그걸 넘어서 얘 필름이 문제가 뭐냐면 뭔가 사선 같은 패턴이 있어가지고 전반적인 화질도 되게 구려지고요. 이거 그거 테스트 해볼까? 자동 켜짐 조건에 특정 앱이 켜지면 자동으로 켜지게 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제가 만든 앱을 이렇게 등록을 해보고요. 현재는 안 켜져 있죠. 하지만 제가 앱을 켜면 이런 식으로 특정 앱을 켰을 때 지금 프라이버시 스크린이 켜지게 만든 건데 일단 알람은 잘 되는 거 확인했고 한번 이 PIP 테스트 해보려고 영상 같은 거 뭐 아무거나 한번 틀어서 PIP 모드로 전환. 자, 이제 이렇게 현재는 뭐 앱이 켜졌으니까 당연히 전체 화면이 프라이버시가 돼야겠지만 홈으로 나가. 그러면 이게 PIP 화면만 그 프라이버시가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앱이 위에 켜져 있으면 그냥 전부 다 프라이버시 처리가 되나 봐요. 요건 조금 아쉽네. 그럼 이거 그것도 해봐야겠다. 프라이버시 상태에서 최근 앱을 열면 여기서는 풀리네요. 여기서는 현재 제가 무슨 앱을 켰는지 화면까지 볼 수 있고요. 분할 화면도 한번 해볼까? 분할 화면 켜면 이것도 위아래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전체 화면이 프라이버시 상태가 되고요. 그럼 이것도 해봐야겠는데 한번 팝업으로 켰을 때는
팝업도 마찬가지로 전체 화면이 프라이버시가 됩니다. 뭐 요런 것 정도는 사실 소프트웨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자동 켜짐 조건에 보면 핀 패턴 비밀번호 해가지고 비밀번호 창이 뜨면 자동으로 프라이버시 조건이 켜진다고 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보안 폴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보안 폴더 한번 켜보면 뭐 요런 거는 확실하게 잘 작동하네요. 요렇게. 하지만 이런 기능은 보통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에서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뭔가 내 폰을 보는 것 같아. 그럴 때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뭐 제가 아까 PRP나 뭐 최근 앱 목록 이런 데서 얘기하긴 했지만 사실 뭐 그런 데까지 일일이 세세하게 할 필요는 없긴 해요. 또 하나, 언제 이거를 켜서 이렇게 하고 있냐, 뭐 퀵 패널에 들어가서 뭐 여기서 켤 수 있긴 하지만 이런 것보다도 또 이 전원 버튼에 토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따닥 누르면 자동으로 켜지게 이런 것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으로 또 나름 실용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보이죠. 다만 공공장소 같은 데서 자동으로 켜준다거나 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갔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뭐 그런 기능은 없고 수동으로 이렇게 켜줘야 하는 방식이네요. 다만 시중에 있는 프라이버시 필름은 뭐 기능 자체는 동일하긴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집에서 편하게 볼 때도 항시 프라이버시 상태로 봐야 되니까 껐다 켰다 할 수 있으니 그런 데서 장점이 있는 거죠. 요거 재밌는 소프트웨어 기능도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책 같은 거 스캔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카메라 앱을 갖다 대면 모서리에 네모 박스가 생기고 스캔 버튼이 있죠. 얘를 누르면 이 페이지를 알아서 스캔한 것처럼 바꿔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스티치 같은 거 조절도 가능하고요. 야, 봐봐, 홀대도 둔다. 이런 느낌.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책보다도 일반 서류 같은 거를 많이 스캔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한번 와 보면 뭐 제가 이렇게 한번 손가락까지 잡는 걸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서 스캔 버튼을 딱 눌러.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우측에 있는 손가락 쥐어주고요. 그리고 좌측 위에 이 문서가 잘렸었잖아요. 요런 것까지 해 주신다. 자, 더 대단한 거는 뭐냐? 여기 세이브 말고 애드 스캔을 눌러.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요걸 한번 또 찍어볼까? 자, 요 문서를 딱 찍어요. 들어오면 이렇게 두 개의 문서가 찍힌 걸 볼 수가 있죠. 자, 넥스트 눌러. 그럼 여기서 문서 페이지 같은 것들도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고요. 더 대단한 건 뭐냐면 PDF로 조정이 된다? 이게 이미지로 저장한 다음에 PDF 변환 사이트 들어가서 PDF 변환 누르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아예 PDF로 저장하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 PDF 파일로 만들어준다. 이건 진짜 사용자 니즈를 잘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연속해서 스캔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자, 일단 뭐 요 한 페이지 그리고 애드 스캔 눌러서 매뉴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어떤 페이지를 스캔할까요가 뜨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토로 눌러. 자, 그 다음에 자, 페이지를 넘깁니다. 그럼 얘가 알아서 다음 페이지 인식하죠. 자, 인식됐고, 자,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 그러면 또 기다리면 얘가 인식이 되고, 지금 밑에 사진이 한 장 한 장 추가되는 거 보여? 봐봐. 이게 그냥 자동으로 스캔이 돼버리는 거예요. 와, 이런 거는 원래 유료 앱에서 되던 건데 기본 기능으로 넣어주셨다. 괜찮네요, 이런 거. 요거 말고도 다른 재밌는 소프트웨어 기능도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써봐야 되는 AI 기능들이 많아가지고 그건 다음 영상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제 무선 충전과 관련해서 그 동그란 자석 있죠? 요런 거. 전 이게 내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내장은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동그란 자석은 들어가 있지 않다. 여전히 치투 레디입니다. 치투 레디가 뭐냐? 그냥 치투는 스마트폰 자체에 자석이 내장되어 있는 거고, 치투 레디는 스마트폰에는 자석이 없지만 케이스 같은 걸로 무선 충전 코일 위치가 정확하게 맞고 치투 규격으로 충전이 된다면 그걸 치투 레디라고 해요. 이번에 치 2.2라고 최신 규격으로 넣어줬는데 충전 속도가 최대 25W까지 올라갔어요. 이 정도면 급할 때 써도 괜찮을 것 같고, 여전히 저는 폰 자체에다가 자석이 내장된 걸 좀 더 선호하긴 하는데, 근데 이게 아마 그 S26 울트라의 펜 때문일 거예요. 야, 또 자성이 센 게 가까이 있으면 인식이 잘 안 된다거나 하거든요. 아니, 그럼 펜이 없는 뭐 기본형이나 플러스는 왜 안 넣어줬냐? 라고 한다면, 아니, 울트라이 없는데 밑에가 있으면 좀 체면이 안 쓰잖아요. 아마 그런 이유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마 자석을 내장하려면 구조 자체도 바뀌어야 될 거예요. 지금 갤럭시는 뒷판이 접착제로만 붙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자성이 센 걸 계속 붙였다 뗐다 하면 뒷판이 그냥 탈락이 될 거예요. 아마 구조 자체를 걸쇠나 이렇게 바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과 동일하게 자석 액세서리를 쓰려면 이 갤럭시용 C2 케이스를 장착을 해야 되고요. 갤럭시용 액세서리들을 써야 됩니다. 이런 시중에 있는 카드 지갑 장착을 해보면 이렇게 카메라 부분이 위에 걸리죠. 그래서 호환이 되는지 잘 보고 사야 되는데, 그래서 갤럭시용으로 나온 애들은 이쪽이 둥글게 파여 있어요.
그래서 장착을 해도 이 카메라 부분이 딱 둥글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거죠. 혹은 요 자석 부분이 약간 튀어나와 있어서 이렇게 장착을 해도 카메라를 가리지 않는다거나. 근데 이걸 변경하려면 카메라 배치 자체를 바꿔야 돼가지고 쉽진 않을 거예요. 지금 배열이 딱 깔끔하게 이쁘긴 해가지고. 색상도 잠깐 보여드리면 블랙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블랙이고요. 화이트, 뭐 개인적으로는 화이트가 제일 깔끔하게 이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발트 바이올렛, 얘가 생각보다 오묘해요. 빛을 받으면 좀 보랏빛이 많이 돌고 빛을 덜 받으면 약간 블랙 느낌이고 약간 오묘한 색상입니다. 그리고 스카이블루, 얘는 되게 밝은 하늘색인데 약간 영 하시는 분들에게 어울릴 것 같아요. 요 색상 자체는 뭐 기본이나 플러스나 동일하고요. 울트라에 두 가지 색상이 더 있는데 실버 섀도우와 핑크 골드거든요. 얘네들은 삼성닷컴 전용으로만 판다고 하던데 비슷하게 약간 오묘한 계열입니다. 빛을 받으면 실버, 핑크 느낌 나고 빛을 좀 덜 받으면 약간 골드 섀도우 느낌이 좀 더 강해지고. 그럼 이제 기본형과 플러스도 한번 살펴볼 건데 우선 기본형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얘도 울트라와 비슷하게 카메라 섬으로 튀어나와 있는 형태고 뭐 생각보다는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그 폴드 뒷면에서 자주 보던 느낌. 이쪽이 S25 시리즈인데 뭐 개인적으로는 이 올리브링 스타일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가지고 S26 쪽이 좀 더 깔끔한 것 같고요. 일단 기본형에서의 차이점 먼저 말씀드리면 화면 크기가 0.1인치 커졌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늘어났어요. 다만 AP는 엑시노스 2600이 들어갔죠. 뭐 여러 소문으로 볼 때 피크 점수 자체는 스냅드래곤 8 젠 5를 따라오는 것 같긴 한데 예전 엑시노스 2400 사례를 볼 때 걔는 경쟁작이었던 스냅드래곤 8 젠 3와 피크 점수 자체는 또 비슷했었죠. 근데 차이 나는 게 전성비 그리고 이제 모뎀이었고 이번 엑시노스 2600은 외장 모뎀이거든요. 그러니까 AP 안에 모뎀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하냐? AP에서 모뎀이 차지하는 크기가 꽤 커요. 칩 전체 크기가 커지면 공정 수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CPU, GPU 클럭 타깃 달성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라고 보시면 돼요. CPU, GPU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모뎀의 전성비를 약간 내려둔 겁니다. 당연히 그 모뎀만 놓고 보면 AP 안에 내장이 되어 있는 게 효율성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뎀이 영향을 덜 받는 와이파이를 쓸 때는 배터리가 좀 더 오래 가고 그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배터리가 좀 더 빨리 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엑시노스 2400 영상 그거랑 경향이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하지만 기본형은 배터리가 300mAh 거의 10%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또 체감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아직도 빠져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먼저 UWB가 여전히 없습니다. 플러스부터 들어가고요. 그리고 유선 충전 속도 울트라는 60W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전히 25W. 거기다가 아까 그 치2 충전 있죠. 울트라는 25W까지 된다 했잖아요. 아니 근데 기본형은 동일한 치 2.2 규격인데도 불구하고 15W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뭐 방열 솔루션이나 뭐 사용자 뭐 그런 것들을 어떤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만든 거겠지만 이렇게 기본형에 약간 힘을 좀 빼는 거는 여전히 아쉽습니다. 참고로 그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또 무선 충전이 15W가 아니라 20W입니다. 그러니까 치 2.2지만 기본형은 15W, 플러스는 20W, 울트라는 25W인 거죠. 왜 이렇게 했지? 또 하나 아쉬운 건 메인 카메라가 여전히 아이소셀 GN3입니다. 요게 S22부터 23, 24, 25, 26 재탕을 너무 오래 해요. 물론 세대마다 발전이 있었어요. AP 안에 있는 이미지를 처리하는 ISP도 다르고 소프트웨어 보정 방향도 다르고 그래서 당연히 예전 모델보다는 더 좋지만 아쉬운 건 아쉬운 거죠. 적어도 울트라는 렌즈 설계를 아예 새로 해서 조리개 값을 더 낮춰줬으니까. 그래도 기본형은 전체적인 크기를 유지하면서 화면 인치수도 늘려줬고 배터리도 더 올려줬잖아요. 근데 플러스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화면 크기도 똑같고 유선 충전도 45W로 동일하고 그러니까 결국 바뀐 게 사실상 AP밖에 없는데 그 AP가 엑시노스 2600이다? 아마 여러모로 전성비나 이런 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의 전작인 스냅드래곤 8 엘리트와 비쌀 것 같은데 그럼 사실상 업그레이드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플러스는 너무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일 텐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막 랜드 메모리 가격 막 이러다 보니까 좀 인상이 됐더라고요. 256기가 기준 모두 소폭 인상이 됐고요. 다행히 그 더블 스토리지는 다 진행을 한다고 하고 근데 울트라 기준으로 한번 보면 확실히 고용량으로 갈수록 인상폭이 훨씬 커지긴 했어요. 일반이랑 플러스는 모두 최대 램이 12기가인데 울트라에는 1테라 모델에 16GB 램을 붙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가격이 꽤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버즈로 한번 넘어보면 얘는 갤럭시 버즈 4 프로거든요. 일단 기존 3와 디자인이 완전 바뀌었죠. 얘는 이렇게 위에서 여는 방식이라면 얘는 완전
업데이트돼서 이렇게 여는 방식, 요거 기억하시나요? 버즈2거든요. 버즈2와 방식이 동일합니다. 다만 이게 크기 자체가 커져가지고 케이스 호환 같은 거는 안 되고요. 그리고 투명으로 처리되어서 안쪽의 상태를 볼 수가 있다. 근데 생각보다 케이스 디자인은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후면에 이제 C타입, 그리고 요건 버튼 하나 있고요. 아래는 이제 당연히 무선 충전이 될 거고, 전면에는 이제 삼성 로고, 그리고 상태 LED가 있는데 삼성 로고 너무 약간 좀 억지로 넣은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차라리 측면에 좀 더 크게 넣는 게 이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전면을 딱 열면 이렇게 이게 버즈4가 되면서 이쪽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 메탈 느낌의 하이글로시 재질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요소일 것 같긴 한데, 일단 충전은 포코핀이 여기 밑에 붙는 방식이고요. 요러면 확실히 안쪽으로 끼워 넣는 방식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버즈3 같은 경우에는 포코핀이 여기 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끝까지 안 들어가면 충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되게 얕게, 그리고 확실히 닿을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것 같고요. 그리고 좌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맞춰서 넣으셔야 된다. 안쪽을 보면 요 정도 느낌. 근데 이게 이어폰이 어쩔 수 없는 건가? 다 비슷한 느낌으로 회귀를 하는 건가? 그러니까 기존 버즈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 강낭콩이라고 해가지고 요런 어떤 독자적인 형태가 있었잖아요. 근데 버즈 3부터 이제 요런 느낌으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기존보다는 각진 느낌이 많이 사라졌고요. 그러니까 요거 있죠. 요렇게 좀 각진 부분이 좀 더 평평해졌고 좀 더 눈에 띄긴 합니다. 실제로 장착을 해보면 이 은색 부분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거 어떤가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하얀색이었으면 그냥 무난무난한 느낌이었을 텐데 뭔가 생각보다 안 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평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화이트 말고 블랙 색상도 있거든요. 뭐 블랙도 전반적인 톤 자체는 비슷하고요. 근데 이게 그 뚜껑 투명도는 똑같을 텐데 바탕이 검정색이라서 조금 더 어두워 보긴 하네. 그리고 버즈를 한번 빼서 보면 요 정도 느낌. 완전히 다 검은색에다가 이 디테일이 있다. 여기 이어팁까지도 검은색으로 해놨네. 요 정도 느낌. 그래서 실제로 착용해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요 어떤 실버의 메탈릭한 느낌이 블랙이랑 좀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화이트도 막상 생각보다 괜찮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궁합이 좋네요. 그리고 삼성닷컴 전용 색상으로 핑크 골드가 있거든요. 그 아까 S26 울트라도 핑크 골드 색상이 삼성닷컴 전용이었잖아요. 그 패밀리 룩으로 냈나봐요. 그래서 화이트보다는 확실히 뭔가 좀 누리끼리한 느낌이 들고요. 여기 위에 있는 이 투명 커버색 자체도 약간 달라요. 핑크 골드 색상. 얘를 열어서 보여드리면 뭐 다만 톤 자체는 거의 비슷한 것 같고, 기존 화이트였던 게 핑크 골드로 다 바뀐 듯한 느낌. 실제로 보면 아주 미묘한 듯한 차이만 납니다. 뭐 요 정도도 되게 귀엽네요. 이거 케이스 이쁘다. 그 자개 모양을 이렇게 놨네. 요런 거 되게 괜찮은데, 이쁘고. 갤럭시 버즈 4 프로 말고 일반 갤럭시 버즈 4도 있거든요. 걔는 전작과 동일하게 오픈형입니다. 그래서 일반형은 이제 오픈형, 프로는 커널형, 요런 식으로 가는 거고, 일단 뭐 색상이나 디자인이나 요런 것들은 거의 그냥 똑같이 가는 것 같은데요. 전작은 그 블레이드 라이트가 있고 없고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LED가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근데 얘는 거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진짜 그냥 오픈형이냐 뭐 커널형이냐 그 정도 차이. 아마 내부 스피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급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근데 떼서 보니까 이게 다르네요.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무광이거든요. 근데 일반은 약간 유광인 것 같고요. 근데 요거 혹시 뭔가 꼈을 때는 뭐 그렇게 티가 나지 않게 만들어 둔 것 같고, 블랙 모델을 보면 일반형이 확실히 뭔가 좀 더 반딱반딱한 그런 느낌이죠. 뭐 착용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자, 이렇게 새로운 갤럭시 S26 시리즈 그리고 갤럭시 버즈 4까지 보고 왔는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S26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그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걔가 나름 킬러 기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보다 구현도도 괜찮고, 다만 이제 일반 모델 그리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작과 큰 차이가 없었던 게 좀 애매한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바뀐 게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왜냐면 일반형은 작은 스마트폰 그리고 가장 저렴한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이 때문에 사실 팔리는 것도 크거든요. 그런 면에서 배터리가 올라간 거는 또 체감적으로 괜찮고, 근데 플러스가
너무 바뀐 게 없어가지고 요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갤럭시 버즈 4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지나 렌더링으로 볼 때보다는 확실히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고, 근데 이번에 디자인이 워낙 확 바뀌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 또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릴 만한 디자인이라서. 다만 확실히 사운드 자체는 기존보다 더 좋아졌고, ANC가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요소인데, 그건 한 번 더 실생활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음질 자체는 확실히 좋기는 해요. 사실 그 전작이 사운드는 되게 좋았는데 정작 QC가 초반에 좀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이미지가 워낙 안 좋아졌죠. 이번에는 좀 그런 부분들도 잘 해가지고 이미지를 잘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 요렇게 새로운 제품들 한번 살펴봤고요. 좀 더 자세한 리뷰 영상들 한국에서 찍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그럼 다시 봅시다.